연말이 되다 보니까 경제 전망치들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은 안녕하십니까. 경제단판 곽수정입니다. 최근에 많은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경제 전망치들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은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날짜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었는데 연평균 3.1%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잡히고 있으니까 더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참에 그냥 2%대를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기 연착륙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직까지 금리를 인상시키기에는 이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오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 소비자 물가가 높았을 때 3%를 넘어갔을 때 일부에서는 근원 소비자 물가, 즉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에너지 상품을 뺀 소비자 물가를 보면 3%대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를 중심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만 미 연준은 전통적으로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를 지표로 삼아서 2%대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미 연준의 목표이기 때문에 2%라고 하는 그 숫자는 미 연준이 꾸준하게 지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 연착륙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금리는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2월 달 금리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2024년에 들어서 미 연준 공개시장 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열릴 것인가 아마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미 대선이 또 11월 달에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일찍 경기 부양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영착륙에 대한 목표를 가져가기는 이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금리 정책이 사용이 되면 효과는 1개월 내지 3개월 사이에 어떤 갭을 두고 순차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상반기보다는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하반기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일부에서는 경기 인하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현 5.5% 수준을 계속 유지해 갈 것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 연준이 일단 통화 정책이 그동안에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만 성공적으로 가는 것이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적인 경기 연착륙 방향으로 미국 경제가 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거는 세계 주요 은행들, 중앙은행들이 이제 미국 연준의 이런 금리 정책에 보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국가든지 조금씩 이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구나 두 가지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번 사태를 놓고 보면 아마 러시아의 유리한 방향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간다라고 보면 이 문제 해결이 결국은 미 연준이 금리 인하하듯이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 방향을 고민하는 시점이 올해 안에는 한 번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소비자 물가가 11%를 넘어가던 시점에서 지금은 한 자릿수로 많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일단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고정시킨다든지 아니면 인하하는 방향을 미국과 비슷하게 아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의 문제 또 중국의 경우인데요. 아마 중국은 금리 인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이야기는 중국 인민은행과는 좀 별도의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3.5%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중금리는 이미 두 자릿수 17%대 또는 20%대를 요구하고 있는 서민금융 측면에서 많은 금융사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경기 안정 측면에서 재정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금리의 인하를
미 연준이 인하시키는 것보다 우리 한국은행이 먼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때 그냥 금리만 인하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 조치 이전에 금융감독원에서 내년 4월까지 PF 부실 대출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매우 큰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실 인식이고요. 이 규모가 14조 규모였나요? 140조 규모였나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만약에 145조의 규모를 간단하게 보지 않고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실 인식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해드릴 수가 있다. 그러면 4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왜냐하면 총선이 4월이잖아요. 정치적 이슈 때문에 굳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치적인 어떤 득표를 계산하는 이런 수순이 아니라 이 문제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전에 정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금융감독원의 표현은 매우 옳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좀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PF 부실 대출의 시행 시공사들, 그리고 분양 문제는 서서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정부의 방침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 경제에서 일단 금융정책과 부동산 정책에서의 어려운 지연 내관만큼은 충분히 정부가 인지하고 있고 대응책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세계적인 어떤 공급 사슬과 가치 사슬의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일본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최근 30년 동안 물가가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이번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가장 수혜국은 일본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죠. 일본 경제는 앞으로 이 해외 투자를 유치하거나 또는 일본에 다시 이 전기자동차나 반도체나 4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해외 자본의 유입, 해외 기술의 유입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장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금리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일본 역시 남아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 있어서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일본은 미 연준과 함께 가져갈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중국인민은행은 크게 지금 금리를 더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정책보다는 아마 재정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파산 문제, 부실 문제를 해결하려 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비자 물가가 한 자릿수로 내려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천연가스라든지 이 유가의 안정을 통해서, 지금 유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럽 중앙은행도 더 이상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유지 또는 인하의 시점을 내년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언제쯤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잡을 것이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면 상반기에 미국 소비자 물가와 고용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미국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그림자 금융으로 인해서 위험 요소들을 안고 있습니다.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월세 임대 시장에 있어서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시행시공사에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거나 경기가 위축되고 또 재택근무가 많아짐에 따라서 사무실 공실률이 늘어나고 온라인 쇼핑이 많아짐으로 해서 오프라인 쇼핑이 줄어드니까 리테일 시장, 즉 매장에 물건을 놓고 판매하는 시장의 그 공간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도 이 문제, 부동산 시장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내년도 대선이 있어서 트럼프의 정책과 바이든의 정책은 180도로 틀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10가지의 큰 정책들이 있다 그러면 바이든은 이번에 IRA 법안이나 칩스 법안이나 각종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미국 내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외국 기업들에게도 어떤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IRA 법안을 즉각적으로 폐지하겠다,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기후 환경 변화에 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우호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바이든은 파리 기후 협약을 다시 탈퇴하겠다. 바이든이 재가입을 했거든요. 트럼프가 탈퇴한 것을. 이번에 다시 또 재탈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정책이 주로 이민자들, 소수민족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은 아마 이들에 대해서 더욱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재정을 이 두 전쟁에다 쏟아붓다 보니까 트럼프 당시에 만들었던 미국판 만리장성이죠. 멕시코의 국경선, 이 방어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느슨해졌다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아마 트럼프는 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그 예산을 다시 이 소수민족과 이민자들 정책에 국경선 강화 문제에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다. 1830년대에 있었던 미국 먼로 대통령의 먼로주의, 즉 유럽은 더 이상 미국과 남미에 신경을 쓰지 마라. 고립된 거대한 섬이죠.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게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거대한 하나의 대륙이 있는데 그게 남미와 북미인데 여기에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손을 대지 마라라고 한 게 먼로주의입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물론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바이든의 민주당의 무역정책이나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틀리지 않다. 보호무역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대외정책 또는 대내 경제정책이 내년 총선에서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인데 그렇지만 국익 관점에서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바이든 정책이나 트럼프 정책이 강도의 차이와 어디를 찌르느냐의 위치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미국은 철저하게 핵심 국가 이익에 초점을 둔 정책을 대외 정책을 쓸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